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1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게 그냥 지저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 법리를 물어보면서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있다 그럴까? 좋은 문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요하지 않는 신고냐를 물어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요 저 사람이 사업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랑 그 다음에 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관련된 증빙 서류 이것만 내면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자기 집에서 여러분 사업한다고 자기 집 그 집문서, 집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얘기죠.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업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일단 명의 변경 언더라인 쳐보게 되면요. 명의 변경 신고랑 지위 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인허가에 비하면 심사의 범위가 매우 좁죠. 특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요. 건축주로 양수인으로 기재가 된 사람이 인적 사항 자체만 확인이 되면요. 야, 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건축비는 어디서 충당할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가 실체적인 심사의 범위가 인허가에 비하면 매우 좁잖아요. 매우 좁아서 짜그라들어 가지고 실체적인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 모집계획서 제출. 여러분 회원 모집계획서 이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기가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는 자기 마음이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회원이요 회원권을 요하는 그 체육시설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골프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골프장의 경우에 문제가 여러분 회원권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비싼 건 10억, 20억, 30억씩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골프를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골프장 숫자는 부족해서 항상 부킹이 안 되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부킹이 꽉꽉 차가지고 예약 부킹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면 해당 골프장이요 돈 많이 벌려고 자신의 골프장의 규모에 비해서 적정 인원수보다 많은 회원을 모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원들은 골프장 회원권 수억 원씩 주고 돈 주고 사는데 골프를 못 쳐. 맨날 예약이 만료돼 있어. 예약이 만실이래 가지고 이런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원 모집 계획에 따른 그 회원의 숫자가 적정 숫자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따라서 시도지사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에서 회원 모집 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 결과 통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에 해당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4번이요. 장기 요양기관, 요양병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설치 신고를 하나, 혹은 나중에 폐업 신고를 하나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폐업 신고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그럼 신고 사실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럼 수리 행위라는 건 무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 행위도 무효인 겁니다. 2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 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한다. 그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 게 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게 있거든요. 이게 예시에 불과하대. 근데 감사원 규칙은요. 헌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시에 불과하다고 하게 되면은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고시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이거 우리가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라고 얘기하죠.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은 구속력이 있죠. 구속력이 있으니까 공권력 행사죠. 그러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헌법소원 대상 언더라인 치고 공권력 행사라고 써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절차와 형식만 규율하죠.
새로운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규율하지 못한다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규율하면 위임명령이에요. 집행명령은 절차와 형식만 규율하기 때문에 통제가 그리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법률의 속권 없이도 제정이 가능해요. 동그라미 4번이 참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이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동그라미 4번은 살짝 꼬았어요.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이게 하위 법령의 제정 의무가 있긴 있나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 안 하면 진정 입법 부작위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합리적인 기간 내래요. 그럼 합리적인 기간 내라는 거는 위헌적인 부작위가 아니죠. 위법한 부작위가 아니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도록 입법을 안 한 경우가 진정 입법 부작위로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할 수도 없고 국가배상 청구도 안 되는 겁니다. 3번이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등 중요한 공익을 요건으로 하고 있죠. 판단함에 있어서. 그래서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다. 그럼 요건에 해당하는 데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 판단인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는 여러분 예외적 승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분원, 예컨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속행위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재량행위겠죠. 그렇게 문헌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인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대해서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했다. 그럼 위법한 과징금 납부 명령.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전부 취소입니까? 일부 취소입니까?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취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틀렸고. 동그라미 4번.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송업 면허는 모두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죠.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 관련돼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요. 이게 뭐 물어보고 있냐면요. 계획 변경 청구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진 않아요. 동그라미 2번 나왔죠?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에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 이들에게 일일이가 아니라 112입니다.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 도움 되려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계획 변경 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뭐 있었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도시계획결정구역 내 토지 소유자,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거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의 이해관계. 이때 이해관계는 법적 이해관계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틀렸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라고 나왔죠. 동그라미 1번도 토지 소유자 언더란 치시고요. 첫 번째 줄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언더란 치고 동그라미 4번도 첫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 언더란 치세요. 이들이 지정 해제를 요구한다. 그럼 이들의 경우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인정됐습니까? 동그라미 3번.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거부가 특정 처분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춰서 일정한 행정처분. 이게 폐기물 처리 허가였어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뭘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야 내가 모든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사업계획 적정 통보도 받았고 이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 해주냐. 나한테 이거는 뭐다?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면서 계획 변경 신청을 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건 국당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국당법상 계약은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 공공계약이란 말 자체가 공법상 계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뭐 다리를 건설한다.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뭐 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공사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국당법상.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국당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국당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동그라미 2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여러분 행정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요. 행정행위에서만 한정됩니다.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행정입법 모두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공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다. 그럼 국당법상으로는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두로 할 수 있다는 게 사법상 계약의 경우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사법상 계약보다 통지 필요성이 큰 게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은 문서주의가 요구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이거 어디 나와 있게요?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틀렸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은 처신확공 계입행지예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행정기본법상 원처제 공과강수 입 중에서 공이에요. 공. 행정절차법상 공은요. 법위반 사실의 공표예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 원처제 공과강수 입에서 공이다. 6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라는 거는 이행강제금 납부 안 하면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강제징수 절차 1단계가 독촉이잖아요. 독촉은 처분이잖아요. 독촉이 처분의 성격 중에서 뭘까? 행정행위를 치면요. 의사의 통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건물 철거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중처벌은 금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중처벌에서 처벌은요. 형벌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행정형벌 2번 하는 것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공무원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몰래 건축했단 말이죠. 나중에라도 적발했으면 어떻게 돼요? 철거 명령 내리고 시정 명령 내리고 안 하면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 도중에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다고. 공사 도중에 시정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건축물이 일단 완공되었다고 할지라도 위법 건축물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법 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오케이입니다. 7번이요.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7번의 동그라미 1번은 제가 그 해설에다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않다. 운석이 떨어졌는데요. 강남구랑 서초구랑 딱 중앙에 떨어졌어. 그럼 서로 안 치우려고 하겠죠. 강남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사이에서 관할권이 분명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럼 누가 정해야 돼요? 서울시장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맞는 말이죠. 또 슬래시.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대요. 예컨대 여러분 그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이 고개 넘어가면 안양 비산이거든요. 안양 쪽에서는 비산이고요. 관악구에서는 관악산이야. 그러면 비산과 관악산 그 산이라는 게 딱 무슨 테두리 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운석이 떨어졌다. 그럼 안양시장도 안 치우려고 하고 관악구청장도 안 치우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양시장의 상급청인 경기도지사 그리고 관악구청장의 상급청인 서울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당의 행정청은 협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출제 지문 중에서 해당 행정청이 협의하여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7번 동그라미 2번이요. 당사자 등은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당사자 등이 법인인 경우라면 그 임직원이겠죠.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그 밖에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겠죠.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직접 청문 절차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가족이나 뭐 변호사라든지 그 밖에 그 행정청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관보에 공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송달 불능을 이유로 한 공고입니다. 그럼 공고의 경우는요, 14일 지난 효력이 발생해. 014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일반 처분으로 하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뭐죠? 고시 또는 공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는 며칠 뒤 효력이 발생합니까? 5일 뒤입니다. 공고는 14일 뒤, 고시는 5일 뒤. 이거 앞글자도 한번 보세요. 해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인터넷 정책토론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요. 그 국민의 의견 청취권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의견 청취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항상 맞는 말이고 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뭐 게다가 이건 뭡니까? 뭐 정책 토론이잖아요. 정책 토론이라는 게 뭐 불이익 처분할 때 상대방의 의견 청취 절차 그런 게 아니죠. 불이익 처분할 때 상대방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정책 토론이니까 실시할 수 있다요. 법 조문이니까 그냥 그대로 확인만 하세요. 8번의 경우에는요, 좀 어려웠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비교해 놓으시고요. 묶어서 비교라고 하세요. 동그라미 1번은요,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이게 뭐 화성시장인가 그랬는데, 화성시장이 직접 대집행하는 게 아니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했대요. 그럼 대집행은 여러분 4단계로 구성되라 그렇죠? 개, 영, 실비 4단계 각각 처분성 인정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을 위탁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는 처분을 위탁받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에요. 국지합 영제 중에 영조물 법인으로서 권한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행정청이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청 고유한 행정청이지 행정청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반면에 동그라미 이번에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 추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 협동조합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때 수산업 협동조합은 공무원이지 독립된 행정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그라미 이번의 경우도 위탁이라는 말이 나와 있긴 한데 위탁받은 내용이 뭐요? 수출 추천 업무죠. 뱀장어에 대한 수출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뱀장어 양식장이 좋은지 한번 추천해 주세요. 추천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처분을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위탁받은 범위가 매우 협소하죠. 추천 업무만 위탁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위탁받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수사청장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란 뜻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비교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 수사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이 실시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 검사. 이게 뭐 신체에 뭐 흉기라든지 간첩 같은 경우는 독약 앰플 같은 것도 넣어도 그 신체에다가 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해요. 근데 이게 여성 피의자에 대해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방식 등에 비추어서 피의자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겠다. 이게 성기 내부를 조사했거든요. 뭐그 여러 가지 뭐 위험한 흉기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인격 침해 요소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식 등이 뭐 강압적인 방식이었다 그래가지고 피의자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말이고 뭐 이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면 구속되게 되면은 항문 검사를 하거든요. 예전에 항문 검사할 때 물론 남자 재소자는 그 남자 교도관이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피의자는 뭐 구속된 자는 여자 교도관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약간 뭐랄까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직접 그 눈으로 항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거든요. 의자 밑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교도관이 보는 방법으로. 그래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좀 완화시키려는 방법으로 뭐 노력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 부패 혐의죄로 신고했다. 실제로 부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부패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매우 껄끄럽겠죠. 그래서 동사무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동사무소로 보낸 건 여러분 시장의 인사권이죠. 그리고 뭐 어디 뭡니까 낙도에 뭐
섬에다가 등대지기로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인사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상당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라고 봐서 불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비상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등대지기 얘기했는데 여러분 국가직 중에서 등대지기 하는 그런 그런 직무도 있어요. 그거를 하는 공무원도 따로 뽑습니다. 9번이요.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객관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소송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법률상 이익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소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객관소송 법정주의 이렇게도 불러요. 동그라미 2번.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하고 있죠.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무부죠.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공익을 위하여죠. 공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라고 불러요. 기관소송은요, 기관 상호 간의 다툼이요. 기관이란 말이 나왔다고 다 기관소송인 게 아닙니다. 기관 상호 간의 다툼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불러요. 10번도 어려웠죠. 사익과 사익 상호 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과는 달리 행정에 관한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공익조정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죠. 행정소송법은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행정상의 분쟁을 규율하는 절차법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 다른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대요. 4번째로 안 들어줬고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 다른 특유한 제도. 그걸 고르래요. 기억 보게 되면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불변기간 또는 제척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항고소송, 취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제디인이요. 당사자 처분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당사자 처분주의는 처분권주의죠. 처분권주의는 여러분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기관에 대해서 성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러분 성명 의무는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리지 않고 모든 소송에 인정되는 겁니다. 석명이 뭐냐면요. 풀석에다가 밝은 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판사가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보겠죠. 물어봐가지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그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을 풀어서 밝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직권심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권심리는 법원이 개입하는 거고 성명이라는 거는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디귿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심판기관에 의한 직권심리. 이건 직권심리죠? 이건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직권심리가 안 됩니다. 리을요. 행정쟁송 제기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의 재결이나 판결.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은 사정재결이고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은 사정판결이죠. 가능하죠. 그래서 특유한 제도는 기역과 디귿과 리을입니다. 자, 오늘 어려운 문제 많았으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쪼잔하게 지엽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잘하시고 그리고 이런 좋은 문제를 출제해주고 게다가 해설까지 해주니까 고맙죠. 고마운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